자, 298페이지부터 소유권이 나오죠. 서설에서 의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기능 보시고 법률적 성질해가지고 1. 성격상의 특질은 우리가 물권의 개념하고 점유권의 개념 했을 때 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에 내용상의 특성 해가지고 기억 전면성이란 말이 나오죠. 요거는 제한 물권과의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소유권이고,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 물권이다. 그래서 기억, 소유권은 전면성을 띠고요. 우측에 니은번 혼일성 해가지고 개념이 좀 명확하지 않는데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은 따로따로 작용을 해서 소유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혼연일체가 돼서 융합이 돼서 만족을 준다. 이런 걸 우리가 혼일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탄력성은 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줄었다 늘었다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하면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죠. 줄었다가 전세권을 소멸하면 다시 사용, 수익할 수 있죠.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걸 우리가 뭐죠? 탄력성이라고 하고, 리을번 항구성 소유권은 소멸시 올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년 지나든 1000년 지나든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4번 소유권의 객체가 중요한데 1번 물건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2번과 같은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분양권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물건이 하나다. 그래서 지적 재산권이나 채권이나 이런 권리들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내가 채권을 소유해 이런 말을 가끔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의 객체를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잘 나오고요. 5번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에서 내용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하고요. 제한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넘기셔가지고 300페이지 상단까지는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유권은 국가라 하더라도 침해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다라는 소유권 절대 원칙이 근대 민법에서 인정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것이 수정이 돼가지고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언제든지 법률에 따라서 제한될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나와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해 가지고 212조가 나옵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문제입니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으면 이 토지 소유권은 땅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 위로도 가고 땅 밑으로도 가는데 무제한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우리가 정당한 이익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라면 땅 위로도 올라가고 땅 밑으로도 가고요. 다만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때에 따라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게 아니고 그냥 정당한 이익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내라면 땅 속에 있는 거는 땅 주인권하는 거죠. 따라서 땅 속에 있는 흙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 돌, 암석도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 지하수도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 온천수도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하수
광업권이라는 권리는 없는 겁니다. 온천권이라는 권리도 없는 겁니다. 잘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그 건물에는 안방도 있고 건너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죠. 화장실권 그런 권리 있어요? 없죠? 안방권 그런 권리 있어요? 없죠? 왜 그러냐면 화장실, 안방, 건너방은 건물이라는 물건을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구성 분자인 거죠. 마찬가지로 안방권이 없는 것처럼 지하수권도 없는 거예요. 왜요? 지하수는 토지를 구성하는 뭐예요? 구성 분자인가요? 또 화장실권이 없는 것처럼 무엇도 없는 거예요? 온천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천수도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구성 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빠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광물이죠. 미채굴 광물은 땅 주인 거가 아니고요. 국가 겁니다. 따라서 광물을 채취하려고 하면 땅 주인한테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광업권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저번 주에 했던 광업권은 혼동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혼동이 뭐였죠? 똑같은 물건에 두 개 이상 권리가 중복됐을 때 없어지는 거잖아요. 중복 안 되죠. 광물을 뺀 나머지 거는 뭐예요? 소유권. 광물만은 뭐예요? 광업권이니까 이 광업권은 논리적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중복되지 않으므로 광업권은 혼동되지 않음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심심해 가지고 땅을 팠더니 온천수가 터졌어요. 땡 잡은 거죠. 왜요? 온천 누구 거예요? 내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막 이제 뭐 스파 만들고 뭐 게르마늄 함유 뭐 해가지고 돈 벌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땅을 파가지고 봤더니 어유 금강이 나왔어요. 그때는 잽싸게 대무도해야 된다. 그죠? 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금강 발견해봤자 제게 아니라 뭐예요? 국가 거고요. 만약에 진짜 대단히의 금강이어서 금강 재련소라도 만들어지면 땅값 폭락하겠죠. 그잖아요. 세종시 한가운데 뭐예요? 금강이 발견돼 가지고 막 금강 재련소를 만드니 막 이러면은 괜히 뭐예요? 주위 사람들한테도 괜히 뭐예요? 민폐인 거죠. 그죠? 그래서 금강이 발견되면 기뻐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요? 잽싸게 파묻고 그죠? 땅 팔고 도망가는 게 더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가 없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내 땅에서 석유가 나오면 기쁠 일이 아니라는 거 그죠? 잽싸게 뭐죠? 파묻고 땅 팔고 도망가야죠. 그죠? 뭐 최근에 여기 뭐 공주도 그런 거 많습니다. 이렇게 건물 지으려고 땅을 팠는데 문화재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대묻죠. 그죠? 대묻고 뭐 파랍니다. 그죠? 왜냐하면 문화재 나오면 뭐죠? 문화재 발굴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죠? 왜냐하면 문화재는 땅 주인 거가 아니라 뭐예요? 국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그죠? 이 정도고. 교재 보시면 우측에 복잡한 내용 나오는데 안 봐도 돼요.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측 하단에 포락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포락. 포락이란 말은 뭐냐면 쓸려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땅이 강물이나 바닷물에 쓸려 내려갔으면 땅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은 뭐가 되겠어요? 소멸되겠죠. 한 장을 넘겨보시면 또 판례도 나와요. 판례도 막 복잡하게 나왔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판례가 뭐냐면 들으시면 되는 거죠.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하구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 땅이 이제 바닷물, 강물에 계속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쓸려 내려가는 만큼 갑에게 뭐가 없어져요? 소유권이 없어지겠죠. 다 쓸려 내려갔어요. 다. 땅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갑은 어떻게 땅을 잊어버린 건데. 근데 문제는 1980년에 낙동강 하구뚝이라는 걸 이렇게 만드는 바람에 물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없어졌던 땅이 다시 이렇게 꾸물꾸물 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랬을 때 다시 생긴 땅은 누구 거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요거는 국가 거다. 요 판례예요. 다시 말하면 땅이 없어지는 순간 갑의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따라서 그 땅이 다시 나오더라도 그때 그 땅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땅이기 때문에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국가 거가 되고 과거의 소유자가 소유권 회복하는 것은 아니란 판례인데요.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5번 토지 소유권의 경계도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겠죠. 여러분 아마 공시법이나 지적법 배우시겠지만 지적법에 따라서 구획된 땅에 따라서 필지가 나눠지고 경계가 결정된다는 정도죠. 그 다음에 3번에서 상린관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측에 보시면 지역권과의 차이점이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건 지금 못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지역권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상린관계라는 개념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상린이 서로 상자이기 때문에 상린이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 인접한 이런 말이에요. 서로 인접한 무슨 관계냐면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려면요. 일단은 인접해야 되고요. 부동산 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토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물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토지와 건물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예요. 따라서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작년도 시험 문제는 전세권자에게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X에서 답이 나왔어요.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린관계는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고요. 이 정도면 기억하시면 되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2번에서 주의토지 통행권이 나오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는 편입니다.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주의토지 통행권이 뭐냐부터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공로, 길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니면 가능하다 하더라도 통행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통행할 수가 있는데 이걸 말 그대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그래서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보통 길로 나갈 수 없는 땅을 우리가 맹지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갇혀 있는 땅을 생각하시면 되고 갇혔으면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권리가 뭐죠? 주위 토지 통행권이고요. 어디로 다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다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손해가 있다면 요 손해는 크든 작든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219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적어드린 거는 뭐죠? 법조문이에요. 그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판례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이 판례들을 뭐 하면 돼요? 살을 붙이면 돼요. 한번 붙여보죠. 첫째,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뭐 해야 돼요?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판단해야 될 텐데 판단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주위토지 통행권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흔해서 그렇습니다. 왜 흔하냐면 우리가 교외 지역의 지적도 같은 거 발급받아 보시면 조금만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땅이 구획돼 있을 뿐 길이 안 나와요. 지적도에. 교외 지역은. 근데 가보면 다 뭐는 있어요? 길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적도에 길이 없는데 실제는 길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의 법적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뭐예요?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흔하고요. 최근에는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의식이 굉장히 강해져 가지고요.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판례도 많기 때문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편이고요. 근데 거꾸로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적도에요. 형식적으로 도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거기다가 축사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길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주의토지 통행권은 어떻게 해요? 인정이 된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길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길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의토지 통행권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만 인정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경우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끔 보면은 TV에서 땅 주인이 길을 막아가지고 못 살겠다. 마을 주민들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저는 그런 보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꼭 마지막에 이제 누가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자가 멘트를 날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담당 공무원이 일단 바둑판 문의 얘기죠. 음성 변조해가지고 그게 말이죠. 어쩔 수 없거든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왜 어쩔 수 없느냐. 그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 마을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땅 주인이 그 길을 막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20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좀 더 편리하다,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남의 땅을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땅 주인의 행위가 뭐예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뭘 어쩌란 말이야. 그럼 뭐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거든요. 저는 제일 불만이 뭐냐면 그 바둑판 문의를 왜 하지? 아니 왜냐하면은 실제로 바둑판 문의에 음성 변조하는 순간 신뢰성이 확 없어지잖아요. 그죠? 떳떳하게 그냥 나와가지고 보는 거로 이거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국가 입장에서 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지. 그냥 바둑판 그냥 말해줘 이렇게 나가면 이제 뭐 완전히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 저런 처죽일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리고 막 그런 보도 보면은 그 기자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꼭 이제 그 마을 사람 인터뷰할 때 할머니 인터뷰를 따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 막 눈물을 그릉거리시면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다녔는데 저 놈이 나쁜 놈이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냥 그 땅 주인은 뭐예요? 천인공달 만행을 저진 사람을 바뀌어버리거든요. 근데 오히려 일제시대부터 다녔으면 그동안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오히려 그분들의 편의 때문에 내 땅을 못 쓴다면 내 땅을 막을 수 없다면 오히려 피해보는 사람이 누가 더 큰 거예요? 땅 주인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인정되는 거는 불가능해야지만 갈 길이 없는 경우에만 이때만 남의 땅을 다닐 수 있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고요. 좀 더 편리하다,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남의 땅은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또 세 번째도 많이 나와요. 세 번째, 추후에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게 또 많이 나오죠. 그죠? 뭐, 이 멘트란 말이에요. 저 미친놈이 막, 우리가 막 막았다. 그래서, 땅 주인 나온단 말이죠. 그 사람도 어떻게 나와요? 바둑판문이라. 그게 저쪽에 길이 나가지고, 이제는 뭐 필요 없어 막았습니다. 그러면 또 막, 그 길이 얼마나 복잡하고 뭔데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길이 만약에 생겼다면, 불편하든 돌아가든 기존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뭐 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고요. 땅 주인은 못 다니게 뭐 할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과다한 비용은 불가능한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리하다는 거죠. 과다한 비용은 뭐냐면 불가능 경우다라고 딱 이렇게 끊어놓으면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냐면 육교 만들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아저씨 그 육교 하나 만들어 그죠? 아니면 별로 비싸지도 않은 헬기 한 대 사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거나 또는 뭐죠?
과다한 비용이라고 과다한 비용 하나 넣어놓고 있을 뿐이지 그게 뭐죠?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에서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데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요 범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도로폭이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밭이면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로 좁게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그 땅에 공장이 있으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로 어떻게 해요? 크게 인정될 수가 있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이 경우에는 건축법의 도로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이제 공부해 보시면은 뭐 건물을 지으려면 뭐 5m 이상의 도로가 몇 미터 이렇게 도로폭 규정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주의 토지통행권은 적용되지 않고요.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도로폭이 결정이 되고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현재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미래의 용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 가지고요? 현재의 토지 용도만 가지고 따지게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행동이 있는데 이런 게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 땅이 갑의 땅이 을의 땅인데 이게 맹지 갇힌 땅이란 말이죠. 근데 을이 수십 년 동안 갑의 땅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뭐 지적도는 안 나와 있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별 문제 없는데 을이 이 땅이 원래 밭이었거든요. 근데 밭을 밀어버리고 전원주택 그 땅에다가 신축하려고 해요. 공사 차량이 진입하려고 할 때는 갑이 못 들어가게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토지통행권은 뭐만요? 현재의 토지 용도에. 그래서 밭을 경작하기 위한 용도로 갑의 땅을 다닐 수 있는 거고요. 전원주택을 신축한다 이런 용도 가지고는 갑의 땅을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이런 땅 사가지고 건물 지려고 할 때 보통 땅 주인이 뭐래? 아유 우리 그냥 이거 벌써 50년 넘게 다니는 길인데 이 양반 뭐라 할 사람 아니야. 괜히 그거 말 믿으시면 안 돼. 믿으시면 안 되고 항상 이 땅 주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사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뭐 이거 한번 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먼저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요. 뭣도 모르고 그냥 시작했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으니까 항상 뭐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쟁이 많은데 항상 뭐가 문제냐면은 선부장이 사로잡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을이 변호사 사무실에 좀 정확한 데 물어보면 되는데 괜히 대충 그 아는 척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 이거 다닐 수 있어 이거 못 막어 괜히 이래가지고 우리 갑한테 가서 멱살잡이 한번 하면요 이거 뭐예요 빼도 박도 못하고 영원 집도 못 지고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현재 용도를 기준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자 제가 주의토지통행권 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흔하죠? 보상해줘요? 안 하죠.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가 다녔는데 라고 하면서 그 땅 주인한테 자기 당연히 다닐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뿐이지 그 땅 주인에게 보상해 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죠? 오히려 일제시대 다녔으니까 아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인데 뭐 고마운 게 아니라 뭐죠? 당연히 권리인 줄 알고 방송국에 쳐들어가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인지상정인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뭐예요? 분쟁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어쩔 수 없이 이런 판결을 합니다.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입니다.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유는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대법원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는 순간
온 나라가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뭐죠? 신의칙상 금반의 원칙을 들먹거리면서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새삼스럽게 보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를 말하고요. 이 경우를 특별히 우리 민법은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도로가 있고요. 이렇게 한 필지 땅인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갑과 을이 땅을 어떻게 분할했냐면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이렇게 땅을 분할하게 되면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충분히 뭐요? 예상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때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통행할 수가 있고요. 뭐 할 필요도 없습니까? 보상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 일부 양도도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한 필지 땅인데 갑의 단독 소유인데 갑이 땅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을에게 양도했어요. 이게 뭐예요? 일부 양도죠. 근데 이렇게 잘라서 양도하게 되면 갑은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예견할 수가 있으니까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통행할 수가 있고요.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서 또 조심할 게 또 생겨요. 뭐냐면은 최근에 이렇게 큰 땅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무슨 전원주택지나 택지로 이렇게 분양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근데 이런 땅을 살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내가 사는 땅이 도로에 접하고 있느냐 그것만 신경을 쓰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 오히려 뭐가 문제냐면 뒤에 있는 땅이 도로에 접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분할로 인한 거거든요. 일부 양도로 인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땅을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다닐 수가 있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 무엇도 청구하지 못해요? 보상도 청구하지 못해요. 그러면 큰 코 다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 땅보다는 내 뒤에 있는 땅이 출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 뒤에 있는 땅이 출구가 없는 땅이라면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누가 피해봐요? 내가 본인이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땅도 중요하지만 뒤에 땅이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할로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이 땅을 또다시 병에게 팔았어요. 이랬을 때는 갑이 병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갑이 이 땅을 정에게 팔았다면 이 정은 을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판례는 이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분할에 직접 당사자끼리만 인정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는요? 병에게는 인정되지 않고요. 또 일부 양도에 뭐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인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한테는요? 정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특별 승계인이 바뀌면 일부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따지게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도 다 설명드린 거예요. 우측에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확인 문제.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의 토지 통행권은 공로 사이에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행로로서 충분한 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거 어딘 거죠? 요거죠.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실질적으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쓸 수 없으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죠.
2번 주의 투자 통행권의 범위는 여기입니다. 그죠? 자, 어디요? 범위는 뭐만 가지고 따집니까? 현재의 토지의 용도. 뭐는 고려하지 않아요? 미래의 용도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으니까.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한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죠? 3번은 당연한 겁니다. 수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자 부담해야 한다. 당연하죠. 땅 주인은 다니는 것마다 환장하는 거죠. 비용까지 땅 주인이 부담할 일은 없고요. 4번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이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축조물이 적법하든 위법하든 따질 필요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왜요? 다녀야 되니까. 이게 생존 문제거든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요건을 갖추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갑이 을이 못 다니게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의 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5번은 이거는 뭐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지 사용 청구권이 나오는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타이틀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형성권 가입표. 그죠? 인지 사용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형성권이 뭐였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거든요. 그 말은 이거는 형성권이 아니라는 말은 이익권자의 뭐가 필요하죠?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살고 있고요. 이웃에 을이 살고 있는데 경계에다가 담을 쌓으려고 해요. 그러면 갑은 자기 땅에서만 싸기가 어려우니까 네 땅 좀 들어가자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인접한 토지 사용 충구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을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이익거주지를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인지사용청구권은 뭐가 아니에요?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 해가지고 생활방해 금지해가지고 217조가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안 읽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안 읽어봐도 되는 거고요. 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 상린관계 가는 부분은 민법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거의 뭐 중개사법만큼 많아요. 다른 법만큼. 근데 대부분이 사물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봐도 돼요. 보지 말라는 건. 특히 교재도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보지 말라는 건 뭐예요? 안 보셔도 되는 거니까. 참 신기하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기 싫고. 보지 말라 그러면 자꾸 어떻게 보고 싶어지거든요. 그죠? 보지 마세요. 그죠? 볼 필요 없는 거니까. 이것도 내용 안 읽어봐도 되고요. 내용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유까지 설명드릴 건데. 자, 생활을 방해하고 있어요. 옆집에서. 예를 들어서 새벽 2시 일어나가지고 막 부부싸움하고 막 난리 났어요. 막 깨지고 막, 그죠? 자다가 깼어요. 열받죠? 저의 생활에 뭐죠? 방해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저는 가가지고 이 그자팅한테 그만 좀 싸우라고 지랄 걸리시느냐? 아니다. 이러한 생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웃고주자는 인용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인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참는다라는 말이에요. 참아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참을 만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로소 뭐가 되냐면 금지가 되고요. 참을 만한 정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하지 마라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도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쩌다 한번 부부싸움 하는 거는 참아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그지 같은 인간들이 일주일에 한 4일은 싸우나 봐요. 뭘 잘못 알람 맞춰놓고 하는지 꼭 새벽 2시만 싸워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참을 만한 정도가 뭐예요? 초과된 거죠. 그때는
하지 말라라고 뭐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요.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규정은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왜 안 내냐면은 이 정도 기억해 두시는데 이게 층간소음 문제예요. 층간소음 문제. 윗집에서요 콩콩콩 뛰어다녀요. 변기물을 내리면 뽀뽀 소리가 나요. 이게 층간소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의 생활에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방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저는 밑에서 어떻게 해요? 참아야 하는 거죠. 다만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참을 만한 정도가 뭐가 돼요? 초과가 되면 그만 뛰어다녀라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요. 손해가 발생했으면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를 이거 가지고 해결했어요. 너무 애매하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요? 칼부림 사건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 막 그 뭐죠? 이거를 참을 만한 정도를 초과됐다는 사실을 밑에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마이크를 달아놓은 거예요. 마이크를. 그래가지고 이제 TV에서 본 거예요. 인터뷰하는데 쿵쿵쿵 하니까 녹이를 탁 눌러가지고 뭐 매들매실 메시 적고 그죠? 똥싹 물 확 내리면 매들매실 메시 이렇게 막 적더라고. 근데 저는 솔직히 그 TV 보면서 무서운 게 위에 사람은 와 진짜 환장하겠죠, 그죠? 오히려 밑에 사람보다 위에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걷기만 하면 이 사람이 뭐 한다고요? 녹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물만 내리면 뭐예요? 녹음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사람 잡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뭐죠? 뭐 칼부림 사건도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생활방해에 관한 민법 규정이 이제는 뭐예요? 안 쓰여요. 민법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특별법에 의해서 해결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4, 5년 전에 공부했으면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내용은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306페이지 수도 등의 시설권 나오죠. 가입표. 교재도 뭐만 나와 있어요? 법조만 나와 있죠.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가입표고. 우측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는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결론만 기억하자고요. 법조문 좀 읽어보시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갑의 땅, 여기까지는 을의 땅. 이 갑과 을의 경계에다가 담을 만들려고 해요. 담 설치 비용은 갑과 을이 반씩 부담해요. 담을 만들기 위해서 측량을 하려고 하는데 측량은 갑의 땅이 더 많이 나오겠죠. 넓으니까. 그래서 측량 비용은 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고요. 을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CCTV 설치하재요. 이렇게 특수시설은 하고 싶은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고요.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 담이 누구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둘이 공유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담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 측량 비용은 뭐예요? 면적의 비율로, 특수시설은 하고 싶은 사람이 부담하고 나중에 그 담이 누구 건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유인 것으로 추정을 하죠. 끝이고. 그다음 2번 경계를 넘는 수지 목군이 나오는데 이거는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 이유는 중요해서가 아니라 재미있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재미있어서. 이거 그냥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갑이 살고 있고 이웃에 을이 살고 있는데 여기가 뭐예요? 담, 경계인데 갑의 마당에 멋있는 나무가 이렇게 은행나무가 예를 들어 자라고 있다. 이 나무가 나무까지 경계를 넘어올 수가 있죠. 이렇게 나무 가지가 넘어오면 을은 갑에게 잘라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갑이 안 자르면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넘어왔어요. 그때는 발견하는 즉시 바로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가 넘어오면 잘라달라고 요구한 후에 응하지 않으면 뭐예요? 자를 수가 있고요. 나무 뿌리가 넘어오면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감나무에 있죠, 그죠? 옆집에서 감나무까지 넘어왔어요, 그죠?
근데 그 감이 먹고 싶으면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잘라달라고 요구하면 잘라주겠습니까? 미친놈 싫으라고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면 그 가지에 있는 감은 누구 거가 돼요? 제게 됩니다. 그래서 먹으면 돼요. 참고로 이거를 만약에 현실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동네에서 왕따 당하죠. 그죠? 현실은 우리는 어때요? 그냥 넘어오면 너무나 부탁이죠? 제일 그 심하게 이게 가을에 낙엽이 지면 마당이 한가득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쓸어주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의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 민족의 특징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법들은 독일 놈들이 만든 법이라서 그래요. 독일 놈들은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누가 껴드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민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무 가지도 뭐 하면 안 돼요? 넘어오면 안 되는 거야. 꼭 뭐죠? 우리 초등학교 때 뭐죠? 금고 넣고 짝꿍한테 넘어오지 마! 그럼 줄기 넣어도 막 칼로 자르고 남자들 그죠? 뭐 그런 것과 좀 비슷한 형태지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좀 개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우리 민족과 독일 민족의 우리는 논농사 위주의 사회였으니까 협동, 공동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로 생각하고 얘네들은 원래 게르만족은 약간 좀 약탈 문화거든요. 약탈 문화고 좀 그런 좀 이상한 놈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딱딱 풀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국회의원들 이런 거 관심 없죠, 그죠? 그래서 독일 놈들은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 남편이 퇴근하고 설거지 해주면 와이프가 막 화내요. 왜냐하면 내 일을 네가 왜 하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죠? 대단하죠, 그죠? 그죠? 만약에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키우는데 남편이 뭐죠? 주말에 애 젖병 물리고 있으면 부인이 막 화내요. 왜 내 일은 네가 하냐 이런 식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껴들면 안 돼. 부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대단하죠, 그죠? 그러면 남자들이 굉장히 좋은 거 같죠? 그러지는 않아요. 만약에 거꾸로 여자분이 직장 생활하시고 남자가 집에 있으면 여자분들은 집에 와서 설거지하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남자가. 이거는 뭐냐면 의무가 아니야, 걔네들은.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아이를 키우는 거를 의무,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직분,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요새 할머니들이 애 안 키우러 가죠,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내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죠? 그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고 막 이런 표현 싫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런 걸 희생이라고 하면은 하기 싫어져. 그죠? 희생이란 말은 뭐예요? 안 해도 되는 거지만 내가 선의에서 내가 뭐죠? 착한 의미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네 서로 간에. 그냥 어머니로서 뭐예요? 역할을 수행한 거다. 이래야 되는데 자꾸 어머님의 희생, 우리 어머니 희생 뭐 놀라웠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우리 사이가 뭐예요? 막 꼬여가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어떠냐면은 남자가 집에 있으면요 여자들은 설거지 못해요. 안 하는 게 못해. 남자가 다 해야 돼. 애도 남자가 키우기 때문에 여자는 아이를 키우면 안 돼요. 무슨 말이겠어요? 만약에 아이가 있는데 부인이 직장을 다녀요? 그럼 남편이 뭐예요? 아이과를 다 하고요. 교육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매일까지 남편이 다 해요. 만약에 부인이 간섭하면 난리가 나요. 왜요? 내 일을 네가 뭐예요? 침범한다. 이런 주의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맞벌이 하잖아요. 맞벌이를 하면 정확하게 일을 반씩 나눕니다. 나눈 다음에 그 서로의 일에 대해서는 침범을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반씩 해가지고 육아는 부인이 하고 살림은 뭐죠? 남편이 하기로 했다면 부인은 남편의 살림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합니다. 설거지도 안 해주고요. 방도 청소 안 해줘요. 남편이 다 하고요. 육아 문제 남편이 뭐예요? 터치를 안 해.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이게 막 혼용돼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남편은 뭐예요? 직장 다니면서도 집에 와서 뭐 해야 돼요? 설거지 해야 되고 그죠? 저는 막 밤늦게 저는 되게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냉장고에 설거지 좀 해 이렇게 적어 놓으면 막 1시에 막 설거지 해야 돼. 막 하면서 막 눈물이 막 나.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될까 막 싶기도 하고 막 이런. 그죠? 더 엽기적인 건 뭐예요? 남편이 직장을 잃어가지고 집에 와 있고 부인이 직장을 다닐 때 부인이 퇴근하면서 뭐예요? 장 보고 퇴근해. 그잖아요. 집에 가면 이 그자 같은 인간들은 밥도 안 해 먹고 앉아 있어요. 그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여기 그 뭐죠? 세종시에서도 그 뭐죠? 그 워킹맘인가요?
가로세로 돌아가셨죠? 그 워킹맘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가족들이 그분의 일을 안 도와줬기 때문이겠죠. 그분은 아마 퇴근하시고 나서 또 집에 가서 뭐예요? 애도 키워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하고 막 이런 상태니까 막 일에 쫓기다 과로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문제보다는 우리 가족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맞벌이라면 진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나눠서 하고. 그죠? 부인이 만약에 돈을 번다면 뭐죠? 남편이 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뭐 이게 막 혼용이 돼 있어가지고 막 싸우고 그죠? 뭐 그럴 수가 있냐. 근데 그 사람들 근데 그거를 뭐 희생,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가족 내 뭐예요? 역할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설거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삼식이 두식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남자들이 부인 저는 가끔 이렇게 라디오 듣다가도 뭐 이렇게 운전하다 라디오 들으면 뭐 오늘 애들이 계약했어요. 신나라 막 이런 거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애들 밥 해먹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러한 아이들이 밥해 차려주는 거를 희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개는 밥 챙겨주면서, 개는 똥 치워주면서, 개 똥 치워주고 개 밥 차려주는 거를 희생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개는 잘 키워요, 그죠? 왜요? 개 키우는 건 기쁘니까. 사람은 자꾸 안 키우려고 해요. 왜요? 사람을 키우는 건 희생이니까. 근데 똑같이 뭐예요?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면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개가 더 존중만 이상한 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아무튼 뭐 하냐면 얘들은 먼저 껴들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토지 심금존지 지하 시설의 제한에서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308페이지 맨 위에는 뭐 붕괴될 정도로 깊이 팔지 말라는 당연한 얘기가 나오고 또 지하 시설 할 때 경계로부터 2m 이상 둬야 되고 그다음에 또 4번에서 건축 제한에서 242조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두고 다만 공사 착공 후 1년이 지났거나 완성된 후에는 철거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43조에서 뭐가 나와요? 차면시설이라는 이거 재밌어요. 이것도 차면시설도 재미로 보는 거예요. 시험 안 나와요. 이것도. 자, 이런 거 읽을 수 있어요. 위에 이제 갑이 살고요. 밑에 집에 조금 나지막한데 을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담이고 경계인데 누가 나를 보는 것도 환장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도 신경 쓰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갑이 미친놈이 뭘 잘못 쳐먹었는지 벽을 다 뚫어가지고 통유리로 만들어 놓고 온 식구가 그냥 밥만 되면 빤스만 입고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우리 그냥 밥만 먹으려고 하면 그냥 빤스 입고 막 돌아다니니까 신경질 나 죽겠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갑한테 니들 때문에 나 밥도 못 먹겠다. 좀 가려라. 그랬는데 볼까요? 243조입니다.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감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해야 된다 되지, 그죠? 그러니까 2m는 뭐예요? 가리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줬다 재보자 했어요. 그래서 경계로부터 재봤더니 2m 8cm예요. 가려야 돼요? 가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2m 이내면 당연히 가려야 돼요. 심하든 심하지 않든. 근데 2m 8cm면 2m가 넘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가리는 건 아니에요. 이때는 어디로 가냐면은 요거로 가요. 생활방에. 따라서 이런 갑의 행태가 참을 만한 정도가 초과됐다라고 판단된다면 2m가 초과됐더라도 가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에 관한 상린관계 해가지고 이 308페이지 하단부터 309페이지 전체와 넘기셔서 310페이지 그다음에 311페이지까지 다 가입해요. 그러니까 물에 관한 상린관계는 311페이지 그 박스까지 다 가입합니다. 보실 필요가 전혀 없는 내용이고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해 놨냐면은 우리는 논농사 국가였기 때문에 물이 대단히 중요해서 물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다 사문화됐고 쓰이지 않는 규정들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상린과 다 끝났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측 하단에 311페이지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확인 문제.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 담을 설치하는 경우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의 비율을 부담한다. X죠. 오히려 면적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게 뭐예요? 측량 비용이고 설치 비용은 뭐죠?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럼 요거죠. 분할로 인한 무상주의 토용이고요. 뭐 할 필요 없죠? 보상할 필요가 없으니까.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을의 토지를 통용할 수 있으나 을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다. O 맞는 질문이죠. 3번 인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특수 시설하고 싶으면 뭐예요? 지가 비용 부담한다는 취지니까 맞고요. 4번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 소유자의 보상을 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 이 물 문제는 절대로 안 내고요. 5번 지상권자는 일단 생각해 보시면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니까 이용하고 있다면 지상권자에게도 상린관계가 하는 규정이 뭐가 되겠어요? 적용이 될 거고요. 따라서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인지 사용 청구권이고요. 맞는 질문입니다. 좀 쉬었다가 소유권의 취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